미국에서 태어났던 한국인 피를 가진 여성,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여성, 이 두 여성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와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도 행복하시죠?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클로이리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클로이리, 한국 이름은 이정화예요. 왜 이름이 두 개가 있냐면 저는 한인 3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1970년대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닫기로 결심하신 거죠. 두 분은 정말 치열하게 미국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키워내셨죠. 그 덕에 저희 아버지는 아주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대학까지 나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성실하고 멋진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자는 우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두 분은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큰아버지와 고모님은 어딜 가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불리며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죠.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차별적 질문의 시작은 항상 바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입니다. 출신을 묻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아니, 내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물론 제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제 국적만 놓고 보면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었을 테니까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교육받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은근히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마르코는 인종차별이고 뭐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발표할 때면 키득거리면서 제 영어 잘한다. 그렇지? 라고 말하고는 했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당연히 영어를 못할 거라는 마인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너보다 내 영어가 더 유창하다는 건 모르나 보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워낙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터라 마르코에게 이렇게 대꾸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혼자 화장실에서 운 적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지를 비웃는 말을 했었죠. 한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았다던데 너네 할아버지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버리고 미국까지 온 거 아니겠어? 과거에 한국이 힘들게 살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건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웃음은 참을 수 없었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며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주변에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하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을 학교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교는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알고 보니 학교에 있던 미국 선생님들도 미국인들이라 그런지 은근히 동양인을 괄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아도 내가 굳이 저런 애들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던 거죠. 저희 학교에는 동양인이 몇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도 외면 당하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동양인 중에 카타르에서 왔던 학생이 학교 시험 문제로 부모님을 모셔오자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한국에서 유학생이 왔었습니다. 김예서라는 이름을 가진 키도 크고 예쁜 친구였죠. 예서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잘 안 되면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예서는 안 그랬어요.
손짓과 발짓 다 써가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가끔은 친구들에게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네가 직접 한국어를 찾아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영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부수는 생각이었죠. 같은 한국의 피를 가진 친구였지만 저와는 달랐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예서는 학교에 유학 온 뒤로부터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애들과 어울렸거든요. 어느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저에게 예서가 다가왔습니다. 왜 항상 혼자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예서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예서,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자 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혹시 쟤 있잖아, 마르코. 그 애가 너를 지금 괴롭히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쟤는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매사에 소극적인 저에 비해 예서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너한테도 그래? 전혀 몰랐어. 그러자 예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니까. 지 혼자 쇼하는 거지. 백날 저렇게 떠들어봐야 나한테는 하나도 타격 없어. 저는 예서의 이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찌질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용기 말이죠. 예서와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쭉 자라왔고 예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던 거니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더라도 확실히 예서와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예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터놓았어요. 예서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예서는 본인이 당할 때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제 이야기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어로 된 성명문을 써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성명문을 읽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문법도 단어도 어색한 것 투성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예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서의 용기 있는 행동 이후 대체 예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르코와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학년 관계없이 모두가 마르코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 예서는 용감한 여성이라는 별명을 학교에서 갖게 되었죠. 예서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에 항의했지만 마르코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유치한 방법으로 예서를 까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유독 예서만은 마르코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았던 유일한 동양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르코는 예서를 타깃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여자아이인 예서가 외모에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외모를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눈도 쭉 찢어진 애가 우리 학교에 왜 있는 거야. 하지만 학생들은 마르코의 얘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예서는 피부도 투명하고 청결했어요. 외모도 예뻤습니다.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감는 미국 애들과는 다르게 매일같이 머리도 감고 늘 좋은 향기가 났죠. 그에 반해 마르코는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감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예요. 믿기 어려우시죠? 가끔 이탈리아 남자들 사진 보면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왁스가 아니라 머리 기름입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여하튼 마르코는 예서의 눈에 쌍꺼풀이 없다는 것도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있는 마르코의 눈보다 예서의 눈이 초롱초롱하니 예뻤어요. 물론 예서의 외모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예서를 좋아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서에게서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 학생들은 예서의 편에 서서 유치하게 외모 공격을 하던 마르코의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학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서가 정학 처리를 받아버리게 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을 일삼는 마르코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 때문에 마르코는 결국 자신의 부모님을 대동해서 학교로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왔던 동양인 학생이 마르코의 괴롭힘에 항의했을 때는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던 미국 선생들이었는데 마르코의 부모님이 찾아와 학교에 항의하니 예서를 바로 정학 처리시켜버렸던 것이죠. 마르코 집이 잘 사는 편이라 하더니 무슨 수를 쓴 것 같았어요. 만약 다른 학생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마르코의 부모님과 싸워줬겠지만 예서는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예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서의 정학 처분에 학교에 있던 학생들도 잘못된 것이라며 분노했지만 선생님들의 파워가 워낙 센 사립학교였던지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미국에서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한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한 미국의 방송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방송에 나와서 새해를 맞이해 만둣국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만둣국을 먹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별 다른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인들이 이 만둣국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방송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 미국인 시청자가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 시청자는 한국계 앵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앵커씨. 당신은 아시아인인 게 너무 티가 나요. 방송에서 불쾌하게 한국계라는 거 티내지 마세요. 여긴 미국이에요. 알겠어요? 라고 말이죠.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SNS와 다른 매체들은 이 문제로 떠들썩해졌죠. 그냥 만둣국을 먹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 미국인은 감히 미국에서 미국적이지 않은 것을 말해 그것도 아시아 음식을?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계였던 앵커가 한국의 문화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를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이 분노는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시시비비가 갈리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같은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냐는 등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문제가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면서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서의 일이 사회에 조명된 것이었어요. 저는 예서의 정학 처분이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생각이 같은 학생들과 같이 학교 커뮤니티와 캘리포니아 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 한국에서 유학 왔던 제 친구 김혜서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종차별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폭발적이 되었어요. 특히 한인회에서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아직도 우리가 몰랐냐면서 속상해하셨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냐며 그 한국 유학생은 어찌 된 거냐며 속상해하시면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고 카타르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항의를 하자 학교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억나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더 화를 내셨습니다. 동양인 학생에게 있었던 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요. 부모님을 비롯한 한인회에서 학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학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마르코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원한다는 말에는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했죠. 마르코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난다더니 그게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회 분들이 여기서 멈추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한인회는 제 생각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한민족의 얼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 마음이 한인회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들어 주었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한국의 어른분들은 이 일들을 신문사와 언론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소식을 알렸죠. 직전에 한국계 앵커 일로 인종차별이 화두에 올라있던 터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학교는 그제서야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모든 일들이 마르코 때문이라며 마르코 책임으로 돌려버리던 거였어요. 그렇게 감싸주고 편들어주더니 자기들한테 불리해지자마자 버려버리는 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졸지에 마르코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었죠. 물론 마르코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에 썩어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된 마르코의 부모님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낸 기부금이 얼마인데? 라는 것이죠. 기부금? 낼 수 있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부금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사실 학교 측과 마르코 가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겠죠.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정학 처리를 당했던 예서일만 잘 해결되었으면 되었던 거니까요. 학교는 억울하게 정학을 당해야 했던 예서에게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저였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한국인을 무시하는 저런 학교에서 배울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 계신 전직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인터넷으로 본 건데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한국인들의 피를 가졌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알 수 없었어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최고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남편분과 결혼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던 그 선생님은 교육열 높은 한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대치동 강사셨습니다. 들어보니 한 달 수업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를 위해 수업을 해주시는 건데 엄청난 기회였죠. 부모님은 이 선생님에게 수업료를 드리고 싶어 하셨지만 선생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 한국 가고 싶어서 매일같이 울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들이 없었다면 벌써 한국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에게 보답하셨습니다. 음식을 하면 꼭 선생님 것도 해서 보내드리고 장을 볼 때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면 꼭 사다 드렸어요. 남편분이 출장을 오래 가시는 편이라 혼자 집에 계시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생각해보니 한인 공동체에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때문인지 미국 사회는 한국계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은 미국의 한 포럼에서 한국인분을 초대해서 크게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갔었는데요. 예서도 함께 했었죠. 그곳을 진행했던 한 미국 진행자는 강연장을 찾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인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끈끈한 조국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벌어졌던 기름 유출 사건을 보여주더군요. 강연장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사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강연장을 찾았던 수많은 미국인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고 강연장에는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남자, 여자, 학생, 가정주부, 노인분들까지 모두가 바닷가에 퍼진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진을 보시더니 맞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큰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국민들이 아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기에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유 없는 호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이웃끼리도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심해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러하다 보니 미국인들이 놀라는 것도 이해되더라고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민족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게 미국인들에게는 영 신기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포럼의 강연장에서는 한 미국인 부부가 저희 부모님께 말을 걸어오기도 했었어요. 저 혹시 한국 사람들은 실제 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건가요? 그 물음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네, 그거야 뭐 여긴 한국이 아닌 미국이고 미국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한인 공동체에서 돌보는 것이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면 이 말에 의아함을 못 느꼈을 텐데 질문을 했던 미국인 부부는 이런 부모님의 답변에도 납득이 안 된다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니, 가족인데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가족도 아닌 애를 이렇게 돌봐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혹시 한국에서 가족들이 대가로 돈을 보내주는 건가 보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단순한 호의로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의 마인드와 생활 방식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포럼장에서 이런 한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나름 저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강연장에는 미국인 진행자가 내려가고 한 한국인 분께서 강연장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분께서 한인 공동체가 똘똘 뭉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많은 미국인들은 감동의 눈물과 감탄 어린 탄성을 숨기지 못하고 기립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었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1991년 미국 LA에서 있었던 흑인 폭동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온 동네가 화염에 휩싸였던 역사상 최악의 폭동 사건이었죠. 사실 저도 LA에서 폭동이 있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연장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움에 불을 붙인 건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폭동 당시 LA에 머무셨다는 것이었어요. 내전과 다름없는 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폭동 사건도 인종차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흑인 남성을 미국 경찰이 과하게 진압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흑인 남성이 위반한 법은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었고 무장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속도 위반이었죠.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찰에게 끌려 나와서 바닥에 처박힐 만한 일은 아니죠. 아무리 미국 경찰의 파워가 세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이 알려진 후 흑인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경찰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고 과잉 진압을 한 경찰들을 징계한다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차별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그 차별을 견뎌왔던 흑인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불만이 과격한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총을 쏴대며 전진하는 흑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이 한인타운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찰은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지키고 있었느냐? 미국의 버버리 힐즈 같은 부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의 기득권층인 백인들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인타운은 총알바디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기가 합법이잖아요. 흑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총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고 아무데나 총을 쏴댔죠. 이걸 바로 한인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보니 한인타운은 당시에 쑥대밭이 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먼 나라 미국까지 와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땅에 주저앉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흑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도 하셨다네요. 폭동이 과격해지자 이것마저도 못하셨지만요. 피땀 흘려 기초부터 다졌던 마트, 식당, 세탁소 등 한인들은 하나라도 건지려고 목숨을 걸고 총알이 쏟아지는 곳으로 달려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는 곳 하나 없었으니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꼼짝없이 한인타운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분들은 미국인들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계셨던 분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경단을 조직했고 그 중에는 군대 장교 출신이었던 분도 계셨는데 폭도들이 다다르자마자 지도를 펴놓고는 사람들을 각 자리에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흑인 폭도들과 한인타운의 어른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흑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알아보니 1977년 전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무려 46개월이나 되었고 이후에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려 33개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을 민간인과 다름없는 흑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꼼짝 못하죠. 흑인들은 아무데나 총을 쏘는 반면 한인 자경대원들은 정확한 위치에 경고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고지를 점령해서 가까이 오는 흑인들 발치에 총을 쏘는 거죠. 이후로 미국인들의 인식에는 한국인들은 전부 스나이프다라는 게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연장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인 미국 안에서 얼마나 모진 경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었는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내 많은 미국인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야 사실 한국 피를 가졌지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위대한 국가이고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룬 나라인지는 늘 미디어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직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는 그 조국애라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졌던 소란으로 인해서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
그리고 제가 지내고 있는 마을에 있던 한인공동체라는 곳의 힘과 민족성을 말이죠. 강연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한국인 피를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슴 벅찬 기분이었죠. 늘 내성적인 성격에 학교에서도 홀로 지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 김혜서가 한국에서 유학 와서 그렇게 동양 친구들을 괴롭히던 마르코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서 인종차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캠페인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저희 나이 또래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문제가 되었던 선생들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들로 채워지면서 다시 저희는 그 학교로 예서와 함께 돌아갔는데요. 저와 예서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학교에 있던 친구들에게서 큰 환대를 받았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얼싸안고 저희의 학교 컴백을 반겨주었죠.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는 방학에 예서가 한국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저도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어릴 때 몇 번 부모님과 한국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리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나이에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사는 곳, 한국에 간다니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태어난 김예서 양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클로이 리양의 이야기였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학생들이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된 데는 한국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낯선 나라에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한인 공동체의 따스함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는 용기를 엿볼 수 있는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